안녕하세요. 늘 올라오는 글만 경청했었는데 제 경험담을 쓰려니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예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울고 웃고 하고 싶어서 경험담을 남긴답니다. 제 나이 38,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동안 일에 매여 결혼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했고 만약 연이 닿지 않는다면 이대로 혼자 살아도 괜찮겠다 싶었던 마음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지도 않았던 결혼이었죠. 하지만 지금 남편을 만나고 제가 읽어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했기 때문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난 만큼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참한 색시감을 데려와서 얼마나 다행이던지. 아마 유미 아니었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그래도 연이 있나 봐요, 엄마.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연분이 닿았다니. 그러게나 말이야. 이제 여한이 없다. 너까지 장가 보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동안 하도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유미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 앞으로 서로 잘 맞춰가며 지내보도록 하자. 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렇게 저 예쁘게 봐주시고 성진 씨도 정말 잘해주는걸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저도 늦은 나이였지만 남편도 꽤나 늦은 나이였기 때문에 어머님은 남편이 결혼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아하셨어요. 덕분에 저 역시 제가 생각했던 시월드가 아닌 정말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는 시월드를 만난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았죠. 하지만 복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댁엔 결혼을 저보다 훨씬 먼저 한 형님이 계셨고 나이는 저보다 5살이 어렸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그래도 형님 동서 사이니 제가 깍듯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 집에 시집 온 지 이제 막 8년 차가 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잘 지내면서 지금처럼 시댁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형님은 저를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고 은근히 저에게만 느껴지는 형님의 차가운 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잘 지내봐요, 우리. 제가 나이는 더 많지만 그래도 형님이라고 깍듯이 모실 테니까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애초에 나이 운운하는 것부터가 꼰대 아닌가? 나 이 집에 시집 온 지 8년 차야. 아무래도 동서보다 내가 아는 게 훨씬 많겠지. 앞으로 뭐 하려거든 나한테 먼저 의논하고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어머님 용돈이라든지 말이야. 아, 네, 그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뭐 잘못하거나 한 거 있어도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고쳐 나가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근데 동서, 진짜 눈가에 주름 장난 아니다. 자글자글한 게 관리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새색질 같지가 않아 어째? 이래서 때 되면 다 빨리빨리 결혼을 해야 한다니까. 역시 나이는 못 속여. 아무래도 그렇죠. 나이는 못 속이죠. 형님은 아직 팽팽해서 좋겠어요. 그래도 훅 갈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요. 뭐야? 지금 나 먹이는 거지? 하여간 이래서 나이 많은 것들은 문제라니까. 아, 됐고. 우리 잘 지내는 건 본인에게 달려있으니 잘해봐. 이건 뭔 소린가 싶었죠. 처음부터 절 썩 내켜하지 않는 모습에 조금 피곤하겠다 생각은 했지만 제 외모를 가지고 저렇게 말하는 형님을 보니 성격 알만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가족이고 형님이니 정말 잘 지내야겠다 싶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저 역시도 형님과는 거리를 두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또 어머님이 계시거나 가족들이 있을 땐 얼마나 웃으며 돌변하던지 놀랐죠. 실제로 이런 일을 많이 드러나 봤지 제가 경험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거든요. 형님은 그냥 저 자체를 미워하는 것 같았어요. 사회생활을 많이 해봤던 터라 저런 여우들의 속내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저 맞대응하지 말자, 똑같은 인간은 되지 말자고 생각하며 그냥 흘려들었어요. 절 싫어하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좋아하지 않는 건 금방 알아챌 수 있었거든요. 우리 며느리들끼리 무슨 얘기하나? 매번 큰애만 이렇게 있는 거 보다가 며느리 둘이 떡하니 있으니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그러게요, 어머님. 동서랑 제가 잘 지내면서 어머님 더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형제들끼리 우애 있는 게 최고의 효도 아니겠어요? 그래도 동서가 뭐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서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니까요. 정말 서방님 누구랑 결혼할까 제일 궁금했는데 저희 집안에 이렇게 동서같이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이 기분이 좋아요. 어머님도 그러시죠? 그러게나 말이다. 아주 똑부러지고 예쁘고 착하고 내가 여한이 없다니까. 우리 아들이 날 닮아서 보는 눈이 있어. 에이, 과찬이세요. 저도 부족한 거 많은데요, 뭐. 그래도 이렇게 칭찬들만 해주시니까 어깨가 으쓱해지는데요. 더 잘할게요. 아니야. 지금보다 뭘 더 어떻게 잘하려고. 동서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괜찮으니까 지금처럼 있기만 하면 돼. 그래도 혼자만 며느리이다가 동서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든든한 거 있죠? 요즘에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 네가 좀 많이 챙겨줘. 우리 큰 며느리잖니? 유미야, 첫째 보면서 많이 배워라. 얼마나 야물딱진지 몰라. 어머님이 계실 때 확연히 달라지는 형님을 보니 좀 소름이 돋았어요. 어릴 때부터 일을 오래 해왔던지라 그 정도의 눈치는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계실 때는 절 치켜 세워주며 살갑게 하다가도 어머님이 안 계실 땐 다시 표정부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첫째 며느리라고 오히려 제 앞에서 형님을 치켜 세워 주시더라고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겠지 하며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분란이나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말이죠. 그러던 중 집안에 행사가 있었고 일 때문에 저녁 늦게나 도착하게 되었어요. 제가 도착을 하자 형님은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았고요. 사실 이 부분도 어머님이 긋고 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결혼 후 첫 시댁 행사이니 빠질 수가 없어 야근을 끝내고 부랴부랴 오게 된 거였답니다. 당일에 남편이 통보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도착을 하고 나니 형님은 이미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이제서야 와? 여기서 동서보다 안 바쁜 사람이 있어? 참나, 이러려고 시집 왔냐고. 결혼을 했으면 딱딱 시집에 맞춰야 할 거 아니야? 아, 회사 일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요. 죄송해요. 혼자 힘드셨어요? 다음번에 꼭 제가 일찍 와서 같이 도와드릴게요. 나이도 많아, 행동도 굼떠. 여우같이 일할 때만 쏙쏙 빠져나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곁을 주지. 에휴, 맘에 안 들어. 이래서 나이만 많은 게 민폐라는 거야. 동서는 지금 본인이 얼마나 민폐인지 모르지? 정말 꼴사납게도 민폐야. 알겠어? 나 같으면 회사를 안 가서라도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것 같은데 어쩜 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여간 이기적이라니까.
네? 아무리 그래도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형님보다 손아래 동서지만 그래도 나이도 많고 최대한 잘하려고 하는데 어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너무하시네요. 형님도 말조심 좀 해주세요. 아무리 손이의 동서라고 해도 못 참아요. 뭐? 나 지금 가르쳐? 나 이 집에 시집 온 지 8년 차야. 어디다 대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이제 갓 들어온 며느리가 지금 일 좀 한다고 뻗대는 거야? 지금 나 집에서만 논다고 무시하는 거지? 동서 그 눈빛 얼마나 사람 짜증나게 하는 줄 알아? 자기가 늦었으면 사죄를 하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감히 나한테 눈을 치켰어?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에게 뭐라고 하는 형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나자 시어머니가 들어와 보셨고,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오자 형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다정한 형님으로 돌아왔죠. 이 대목에서 정말 연극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중인격이 제 눈앞에 있으니 그저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아니야, 괜찮아. 일 때문에 늦을 수도 있지 뭐. 내가 그런 것도 이해 못할까봐?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아니, 큰 소리가 왜 나나 했더니 내가 잘못 들은 게로구나. 그래, 유미야. 도우미 아주머니도 있으니까 너무 눈치 보지 마라. 일하는 게 보통 어려운 거니? 뭐 중요한 행사도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미안해 안 해도 돼. 괜찮지, 첫째야? 어차피 너도 지금 왔잖니. 아주머니가 계시니까 우리 며느리들은 그냥 요런 거 정리정돈만 해주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 그럼요. 동서 나가서 일하는 거 뻔히 하는데 제가 설마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님? 동서, 괜찮아요. 아, 형님도 지금 오신 거예요? 일단 그렇게 마음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도 최대한 시간은 제가 잘 지켰어야 했는데요, 뭐. 앞으로 시간 주의해서 잘 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형님한테도 피해 안 가게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이후로는 늦지 않을게요. 형님이 너무 뭐라 하시길래 걱정하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내가? 에이, 오해야. 아주머니가 다 해주시는데 내가 힘들 게 뭐가 있어?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마. 밖에 나가 일하는 사람 이렇게 참석하고 하려는 게 기특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나 그렇게 꽉 안 막혔다. 역시나 갑작스럽게 돌변한 태도에 정말 이제 소름이 돋았고 진짜 유치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다가 다시 거실로 나갔고요. 세상에 이렇게 두 얼굴인 형님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나왔고 인간이 어쩜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를까 하면서 혀를 내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의 텃세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진 않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저에 대한 견제는 계속되어 가더군요. 사람한테 견제를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괴롭고 스트레스 받을 줄 몰랐어요. 이왕이면 안 보면 되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혼자 계시는 어머님이셨기 때문에 거의 주말마다 시댁을 들여다보곤 했거든요. 무섭네요. 어머님만 있으면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이. 뭐 이런 거 많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겪게 되니 당황스럽고요. 난 애초부터 동서 마음에 안 들었어. 일한다고 뻐기질 않나. 그 나이 먹도록 시집도 못 가다가 시집 와가지고 갑자기 어머니 사랑 독차지하는 것도 그렇고 누군 일 안 해봤나? 여하튼 동서 내가 벼르고 있으니까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줘.
제가 뭘 조심해요? 형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님 눈치보다 형님 눈치가 더 보여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형님도 지금 왔다면서요.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고 저한테 이러시는지? 가족끼리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가족? 동서랑 나랑 가족이라고 생각해? 웃기지 마. 가족 같은 소리 하네. 난 동서 같은 사람 딱 싫어.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사람들한테 예쁨 받고, 정작 본인 때문에 누가 뒤처지는 건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다는 거야. 애초에 차원이 다르지.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 이 집의 관심과 사랑이 다 동서한테 집중되는 거 나 못 참아.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란 말이야. 형님은 말끝마다 저에게 행동을 조심하라고 했고, 제 존재 자체가 본인한테는 스트레스 받는 대상이니 더더욱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당황스러워서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더 이상 싸움이 날 것 같아 최대한 말을 아꼈어요. 시댁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남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형수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저에게 조금 예민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형님은 가족들과 저랑 있을 때 완전 180도 달라지는 사람이었죠. 아니 진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래 형님 성격 좀 이상해?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니 전혀. 형수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시집 와서 지금까지 엄마한테 진짜 잘했어. 네가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날 싫어하신다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싫어하는 티를 내니까 불편한 거지. 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을 해줘야 고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 당신은 몰라 진짜 얼마나 돌변하는지.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 형수 좋은 사람인데 뭔가 너랑 얘기할 때마다 예민한 게 있었나 보지 뭐. 기분 풀어. 알겠지? 남편이 그러려니 하라고 하면서 기분을 풀라고 하니 그래 이렇게 대세김질하면 뭐하나 생각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왔어요.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빨리 찾아와준 아이 덕분에 남편과 저는 너무 행복했답니다. 가뜩이나 노산인지라 마음에 걸렸던 게 한두 가지 아니었는데 이렇게 임신이 쉽게 됐다고 하니 모든 거에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를 좋아하는 남편에게 큰 선물을 하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마냥 좋은 일만 펼쳐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나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해진 게 정말 기쁘고 행복했어요. 내가 애 아빠가 된다니 진짜 고마워 자기야. 우리 더 행복하게 살자. 생각지도 못했던 거라 정말 더 기쁜 것 같아. 자기 그 정도로 좋아? 다행이다. 자기가 너무 좋아해서. 그래도 임신이 잘 돼서 다행이야. 우리 혹시라도 임신 잘 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 둘이 친구처럼 알콩달콩 살으려고 했잖아. 진짜 너무 다행이지 뭐. 어머님도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엄청 좋아하시지. 말해 뭐해? 엄마가 이런 얘기 안 하셔도 은근 손주 엄청 바라시고 계실걸? 주변에 보면 다 손주 얘기밖에 안 하니까 그때 한 번은 엄마가 좀 적적하단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효도한 것 같아서 진짜 기쁘네. 제 임신을 이렇게 좋아해주는 남편을 보니 너무 행복했고 얼른 시어머니에게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이 끝나고 시댁에 들러 어머님께 인밍아웃을 하고 나니 어머님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형님이 결혼한 지 8년이 됐다고 해도
아직 임신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에겐 제 아이가 첫 손주였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얼마나 뿌듯한지 괜히 마음이 울컥했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잠시 사실 저를 좋아하지 않는 형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는데 내가 임신마저 했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혹여나 그 집도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덥석 내가 먼저 임신을 해서 또 화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형님이 이상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주변에도 난임 친구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형님이 어떤 마음일까 조금 살피게 되었거든요. 어머, 너무 잘 됐다. 아유, 나한테도 손주가 생기다니. 몸조리 잘해야 해. 산모가 잘 먹어야 하고. 아유, 고맙다, 우리 새아가. 아니에요, 어머님.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저 역시 너무 좋네요. 그래도 축복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어머, 동서, 축하해. 임신이라니 정말 경사네. 서방님 결혼에 임신까지 아주 일사천리셔. 우리 어머님 기분 너무 좋으시겠어요. 동서,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동서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해다 줄 수 있는데. 집에서 노는데 다 해줄 수 있지. 네? 아니에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형님도 바쁘신데요, 뭘.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앞에서 이렇게 축하를 해준 형님이었지만 역시나 어머님이 안 계시자 형님은 저에게 또다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잠시나마 형님 마음을 헤아렸던 제 자신이 싫어졌었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형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까지 막말을 퍼부으며 본인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마음보가 저러니 되는 일이 없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참나. 임신? 아주 가지가지하네. 사람 엿먹여? 지금 나도 임신 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먼저 임신을 했겠다? 뭐 이게 뜻대로 되나요? 그리고 형님, 임신 준비하는 줄 몰랐어요. 알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요. 주변에 난임 친구들이 있어서 알아요. 마음 얼마나 안 좋을지. 그래도 축하까진 아니더라도 막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나 엿먹이는 거잖아. 너 애초부터 학력 빵빵해, 전문직에, 나 기죽이더니 이제 임신까지 먼저 해서 사랑을 독차지해? 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기죽이다뇨? 혼자서 너무 피해망상에 젖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웃기네. 어머님 앞에선 그렇게 축하해 주더니 이젠 뒤에서 이런 식으로 갈구시겠다? 진짜 할 말이 없네. 내가 형님 대우해 줄 때 잘해요. 뭐야? 너 지금 또 나 임신 못했다고 무시하는 거지? 지금 그 표정 뭐냐고? 아주 고깝다는 표정. 네가 이래서 문제야. 지금 나 애도 안 생긴다고 코웃음 치는 거지? 네 어디 잘 나올 수 있나 내가 두고 볼 거야. 감히 날 무시하고 가르치려 들어? 너 자꾸 너너 할래? 내가 나이가 너보다 5살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우해주는 건데 끝까지 이게 지 잘났다고 하네? 너 원래부터 피해망상 있는 건 알았지만 오늘은 완전 열폭 아니니? 웃겨 진짜. 말 조심해. 그래야 나도 대우해 줄 거니까.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네. 너 아이 낳아서 네가 어머님 재산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지? 나 그 꼴은 절대 못 보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나이 먹어서 서방님한테 시집 온 것도 다 재산 보고 온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이제 막장이다 너랑 나랑은 아주.
진짜 생각지도 못한 발언이네. 재산이라니? 그래서 여태까지 나한테 그랬던 거야? 그래, 어디 한번 망상쇼 잘해봐. 나 어머님 재산 아니어도 지금도 충분해. 그깟 재산 때문에 지금 너 이러는 거였니? 기막히다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아서 상종도 하기 싫다. 형님이 저를 싫어하는 게 이제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으니 아이도 안 생기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엔 아이가 안 생겨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저에게 저렇게까지 견제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 저조차도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졌어요. 내가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임신 초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살이 6kg나 빠지게 되자 시어머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로요. 아유, 너 힘들어서 어쩌니? 산모가 잘 먹어야 할 텐데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당기는 것도 없는 거야? 걱정이다 진짜. 아, 네, 딱히. 그래도 제가 잘 먹어야 아이도 잘 클 텐데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어서 진짜 걱정이긴 해요. 어쩔까요? 먹고 싶은 게 많으면 내가 이것저것 사다 줄 텐데 아무것도 먹기 싫다고 하니까 그게 더 걱정이지. 몸도 걱정되고. 동서, 그럼 물회 어때? 내가 물회 사다 줄까? 우리 친정 언니가 진짜 입덧이 너무 심했는데 여기 집 물회 먹고 입덧 퇴치했잖아. 나 이번 주말에 친정 가는데 내가 오면서 물회 좀 사다 줄게. 물회 괜찮은 거지? 아마 입이 뻥 뚫릴걸? 에구, 우리 막내 생각해주는 건 첫째밖에 없다. 넌 어쩜 그렇게 심보가 곱니 진짜? 너도 애가 빨리 생겨야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시기질도 안 하고 애 몸 먼저 생각해줘서 내가 얼마나 너한테 고마운지 몰라. 아주 큰 며느리다워서 흐뭇해. 형님의 발언에 시어머니는 역시 우리 큰며느리라며 엄지척을 날리며 흐뭇해하였지만 전 속으로 찝찝하더라고요. 이것이 또 왜 이러나 싶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못 잡아먹을 땐 언제고 남편이랑 시어머니 있으니까 또다시 사람 좋은 척하면서 물회를 사다 준다는데 의아하더라고요. 형님의 친정이 포항이라서 이번 주말에 포항에 갈 예정이라며 저에게 사다 준다고 했어요. 사실 무작정 좋기보다 뭔가 찜찜한 마음이 가장 컸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사다 준다는 말에 내심 살짝 고마웠어요. 에이 어머님, 이게 뭐라고. 하나밖에 없는 동서 아무것도 못 먹는데 이런 거 100번이라도 해줄 수 있죠. 우리 조카를 위해선데. 그래, 우리 첫째 며느리가 잘 생각했다. 주말에 가는 김에 포장해 오면 되지. 어쩜 저렇게 생각이 깊을까, 정말. 물에요? 아니, 형님, 너무 고단하지 않겠어요? 일부러 들려야 할 텐데, 저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우리가 남이야?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내가 물에 포장해 올 테니까 없던 입맛 좀 찾아. 어머님이 드실 회도 좀 떠올게요. 아무래도 포항 거기 횟집이 진짜 회도 싱싱하고 입에서 살살 녹거든요. 친정이 포항이라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지난번에 그렇게 저한테 퍼붓던 게 미안했나 싶게도 형님은 물회를 포장해 온다고 했고 그 말이 끝나고 주말이 되었어요. 친정에 간 형님이 입덧으로 고생한다며 왕복 8시간 달려 포항 물회를 포장해서 왔더라고요. 솔직히 고마웠습니다.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래도 간 김에 저렇게 맛있는 것을 포장해 와주는구나 싶으면서 시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고요. 동서, 남기지 말고 천천히 다 먹어. 내가 진짜 이거 어렵게 공수해 온 거야.
동서 잘 먹는 모습 생각하니까 뿌듯한 거 있지? 고마워요. 제가 지난번에 너무 말을 못되게 했죠? 임신하고 호르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저도 예민했던 것 같아요. 잘 먹을게요. 아무리 그 지역이라지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을 텐데. 너무 감사해요, 형님. 잘 먹을게요. 뭐, 그냥 내 정성 생각해서 맛있게만 먹어주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얼른 먹어보라니까. 맛있어. 뭐 그래도 우리 집안에 첫 아이를 가진 사람인데 내가 신경 좀 써야지. 내가 첫째 며느리잖아? 얼른 같이 먹어보자. 나도 그날은 좀 선 좀 넘은 것 같아. 아무래도 아이에 대해선 나도 예민하니까. 집에 가니까 너무 후회되는 거 있지? 얼른 먹어. 그날따라 시어머니도 방에 계셨는데 착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니 이제 완전 나한테 풀린 건가 싶으면서도 조금 의심이 되긴 하더라고요. 형님과 도란도란 식탁에 물에 2접시를 놓고 먹으려 하는데 형님이 잠깐 수저를 가지러 간다고 일어났어요. 전 혹시나 해 형님이 드실 용기와 쓱 바꿨고요. 제가 물의 접시를 바꾸고 형님은 본인 자리에 있는 물회를 먹게 된 거예요. 한참 먹고 있는 와중 눈앞에 정말 기하말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어요. 저 역시도 너무 놀랐습니다. 형님, 얼굴이, 어머! 지금 붉게 엄청 올라왔어요. 갑자기 거울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똑같은 물회 아니에요? 뭐? 그럴 리가 없잖아. 가려워. 이게 뭐야, 이게? 어디 거울 좀 봐야겠어. 어머, 얼굴이 왜 이래? 너 내 그릇이랑 바꿔치기 했니? 그런 거야? 안 그럼 내 얼굴이 이럴 리가 없잖아. 네 물에는 옷이 있고 내 물에는 옷이 없는데. 흥분한 형님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먹을 물에 오칠 집어넣었더라고요. 임산부는 절대 피하라고 하는 오칠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닭이랑 먹었을 땐 조금 푹 끓이면 된다지만 이렇게 찬 성분에 오칠 넣으면 알레르기 성분이 날아가지도 않는다고 하는 오칠 제 물에 넣어버린 거죠. 그걸 전 혹시 몰라서 제 그릇과 바꿔치기를 한 거고요. 형님은 좋다고 오칠 들은 물회를 먹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화가 나면서 혹시라도 임신 초기인데 아이가 잘못됐으면 어쩌지라는 생각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전 그대로 물회를 형님 머리통에 부어버렸습니다. 저희가 투닥투닥거리자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냐며 거실에 나와 보셨고 저희의 이야기를 듣더니 시어머니 또한 형님의 귀싸대기를 날렸어요. 형님은 그 상태로 쓰러져 당황해 했고요. 제정신이야? 나까지 모자라서 우리 애까지 해치려 들어? 나 저거 먹고 잘못됐으면 너 가만둘 것 같아니? 너 지금 진짜 선 넘은 거야. 아무리 나한테 골탕 먹이고 싶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애를 가진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오칠 넣다니. 뭐야? 아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네 너 제정신이니? 네 얼굴 그래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이것이 진짜 미쳤나? 그래요. 다 제가 그런 거예요. 어머님 맨날 둘지둘지 하는 소리도 지겹고 누군 임신 간절한데 저것은 임신도 한 번에 되고 맨날 일한다고 어머님이 위해 주시고 제가 그랬어요. 왜요? 잘못됐어요? 애라도 없어야 어머님이 더 잘해 주실 거 아니에요? 욕도 아깝다 진짜. 피해의식에 쩔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머님이 예뻐해서 질투난 게 아니라 재산 때문이겠지. 말은 바로 해. 제 말에 묵묵보다
울기만 한 형님이었고 시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셨는지 형님에게 한바탕 퍼붓고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알게 된 아주버님 제 남편 또한 분노에 들끓었죠. 시어머니는 절대 이 집에 들일 수 없는 며느리라며 아주버님에게 이혼을 종용하였고 아주버님 또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과는 한 입을 덮고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해? 내가 이 집에서 8년 동안 얼마나 어머니 비위 맞추고 살았는데 나한테 떨어질 모가치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저것 때문에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해? 하여간 저것이랑은 애초부터 악연이었어. 네 잘못을 끝까지 모르는구나. 너 같은 애랑 더 이상 못 살아. 살 떨려서 한 입을 덮고 살 수 있어? 나한텐 뭘 먹일 줄 알고? 이혼 소송 걸 거야. 그렇게 알아. 합의 이혼이 되지 않자 아주버님은 이혼 소송까지 걸었고 형님은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형님에게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요. 일부러 옷을 넣어 태아를 해칠 수도 있게 한 형님에게 떨어진 벌은 위자료와 함께 벌금형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걸 먹고 큰일이 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예상하고 말이죠. 형님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안의 재산이 포기가 안 됐던지 재산 분할과 본인도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아주버님 이름으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나눠받을 재산도 위자료도 없었어요. 그 여자 욕심에 채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기야, 미안해. 그래도 우리 8년 동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다 잊고 새 출발하자. 내가 잠깐 눈이 멀었었나 봐. 용서해줘, 한 번만. 이제 보니 이 집에 붙어있던 것도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집 돈 때문이었잖아. 더 이상 너같이 무서운 여자랑 못 살아. 이게 어디서 달라붙어? 8년을 우리 집을 기만하고 속이고 네가 그러고도 우리 가족이 되길 바래? 파렴치한 것. 그년만 아니었어도 저 이렇게 되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형님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철저히 외면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저에게도 시어머니와 시숙이 참 미안해 하셨고요. 다행히도 그런 충격을 받고도 아이는 무사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하니 한편으론 안심도 되었어요. 이 일이 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무섭기도 합니다. 내가 그날 물회를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알레르기 반응이야 임산부가 먹을 수 있는 약을 먹으면 된다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는 왕자님한테 조금의 해가 갔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니 오싹하네요. 저도 제가 겪은 일이지만 저런 사람과 한때는 가족이었다는 생각에 아직도 어안이 벙벙해요. 그래도 지금은 제 주변에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무척이나 정신이 맑답니다. 여러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르는 사람이나 본인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주는 음식은 살짝 경계해 보세요. 그럼 이만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늦은 나이에 마음 맞는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던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소고기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부모님 밑에서 어렸을 적부터 식당 일을 배워왔었기 때문에 저 또한 자연스럽게 식당을 차리게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미리 다져 놓은 길을 제가 뒤따라간 거라 그동안 쌓아오신 노하우를 제공받아 어렵지 않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도 있었어요.
부모님 밑에서 잘 배워왔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시험 때 옳은 것처럼 부담도 있었지만 많은 손님분들께서 만족하셨는지 재방문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왔고 그렇게 지역 맛집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식당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30 후반이 되어버렸고 부모님께선 제 얼굴만 보면 결혼할 남자가 그렇게 없냐며 속 다 하셨어요. 저도 부모님 얼굴을 볼 때마다 눈치가 보이기도 했었지만 인연이 없는 걸 억지로 만들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누군가를 저희 식당으로 데리고 오셨고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면서 룸으로 안내 좀 해달라고 하더니 엄마와 같이 오신 중년의 여성분이 묵직한 서류 봉투를 제 앞에 꺼내 놓았어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던 상태라 어리둥절하면서 일단 서류를 꺼내 봤는데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남자분들의 사진이 들어간 이력서 같은 거였습니다. 엄마한테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에 대해 여쭤보니 제 앞에 있던 중년 여성분은 결혼정보 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엄마는 식당 안에만 박혀서 1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어디서 인연을 만들겠냐며 요즘은 먹고 살기 바빠서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인연을 많이 만들고 있다면서 일단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중년 여성은 저에게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꺼내 놓았는데 그건 자기 업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렸는지에 대한 결혼 성사율 그래프였어요. 어차피 서류상에 적혀 있는 그런 것들 별로 믿고 싶지 않았고 억지로 누군가와 만남을 주선한다는 자체가 껄끄러웠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엄마는 내일 모레가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결혼이 쉬운 줄 아냐며 속 다 하셨지만 제가 싫은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말도 틀린 건 아니었던 게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저는 식당에서만 거의 생활했었어요. 친구를 만나지도 않고 오로지 식당 일에만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좀 더 좋은 음식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와서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동네를 대표하는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는 건 동네의 질을 떨어뜨리고 제 얼굴에 침 뱉기라 하루도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신 손님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연애를 한다는 건 저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제가 남자를 만난다 해도 현재의 생활 패턴을 바꾸기는 힘들 것 같아 저를 전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남자는 없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라는 걸 부모님도 포기하고 저 또한 생각을 완전히 접었을 때쯤 예상치 못한 인연이 저에게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때가 한창 정신없을 점심시간대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서빙을 하던 직원이 발을 헛디뎠는지 넘어지면서 들고 가던 비빔냉면을 손님의 옷에 쏟아버리는 대형 사고가 터져버렸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흰색 와이셔츠에 엎어진 비빔냉면으로 인해 셔츠는 붉게 물이 들었고 옆에 있던 일행분들은 실수한 직원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아,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오늘 얼마나 중요한 스케줄이 잡혀 있는지 알아? 당신은 오늘 이 식당에서 해고당할 줄 알아. 어, 당신이 사장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 직원이 넘어져서 냉면을 우리 변호사님 옷에다 전부 쏟아 버렸잖아.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더니 운영하는 꼬락서니가 아주 엉망진창이구만. 오늘 중요한 사건 하나를 해결해야 돼서 법정에 올라가야 되는데 당신들 때문에 패소하면 책임질 거야? 이 정장이 얼마짜리인데? 아,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한 지 며칠 안 돼서요. 아, 괜찮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정 씨,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정장 매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니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아, 죄송하지만 닦을 것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상태로 차에 올라타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직원분이 급하게 가져온 티슈를 건네주자 음식물을 대충 닦아내고 식당을 나가려 하길래 변호사분께 제 명함을 건네드리면서 피해 보상에 대해선 지불해 드리겠다고 설명드린 뒤 침착하게 대응을 해드렸어요. 일정이 상당히 급했는지 서둘러 차에 올라타 금세 사라졌고 들어온 지 며칠 안 된 직원은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몇 번이고 숙였습니다. 정신없이 장사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직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실수는 수없이 경험을 해왔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 인생을 살면서 아주 사소한 실수들까지 전부 다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피곤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최대한 좋게 넘어가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걸 저는 부모님 밑에서 배워오면서 몸으로 이겨왔던 상태라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실수를 크게 생각하고 그날 하루 식당을 운영한다면 직원 전체 분위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신을 잘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더 열심히 움직였고 그렇게 그날도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기 위해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청소를 하다 고개를 돌려보니 점심시간 때 피해를 드린 손님이었습니다. 식당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던 손님은 벌써 마감이 됐냐고 주변에 먹을 만한 식당이 없어서 찾아왔다며 저녁 식사가 되냐는 말에 저는 식사를 제공해 줬어요. 그렇게 저녁상을 차려준 뒤 좀 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피해 금액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하자 식사를 하시던 그 남자는 그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괜찮다면서 식사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정장 한 벌이 본인에게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옷값이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은 한 달 월급이 될 수도 있는 거라면서 마음 넓게 포용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세상을 너무 팍팍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로 분위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사람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그 남자는 저희 식당에 자주 찾아오면서 그렇게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얼굴을 자주 보다 보니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가 되었는데 그런 관계가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는지 어쩌다 보니 그 남자와 저는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찾기란 식당 일을 하는 저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것만도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알고 지낸 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시점에 그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서로 알아간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라 좀 당황스럽긴 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도 서로가 통하는 게 있잖아. 결혼은 당연히 신중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서로 만나오면서 느낀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비슷하게 통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우리 관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더 오랜 시간 만나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보단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너나 나나 곧 있으면 40인데 그 전에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 글쎄, 내가 아직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 아니라서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있다 보니 당연히 급한 건 알겠는데, 이제 만난 지 3개월 막 지났잖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못해도 1년의 시간 동안은 서로 좀 더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결혼할 상대가 나타나면 사계절은 겪어보고 생각해 보라잖아. 우리 사이가 충분히 좋다는 건 알지만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야. 나도 당연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뒤에서 부모님의 따가운 시선도 많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행동하는 게 더 큰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내가 식당 일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없다고 뭐든 급하게 일을 진행하면 꼭 크고 작은 사고가 한 번씩은 터지더라고.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려는 거야. 내 마음 이해 못 해주는 거 아니지? 그 사람과 저는 한참 동안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결혼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 선택이 평생을 후회할 만큼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좀 더 침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무언가가 저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그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지만 그때 나눴던 대화에서 서로가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실망한 듯한 얼굴이 표정에서 보였습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 대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었고 저희는 다시 금세 예전처럼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저녁에 누군가를 식당으로 모시고 왔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단번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놀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저녁 한 끼 대접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냐면서 그나마 제가 장사하는 식당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모시고 온 거라고 이해해달라며 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이미 누군지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셨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식당 안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음식을 주문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 식사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저와 대화 좀 하고 싶다면서 자리에 앉아보라는 말에
직원에게 음식 주문을 부탁한 뒤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말 안 해도 내가 누군지 알겠죠? 일단 분위기가 서로 어색한 것보단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말은 편히 하도록 할게요. 식당에 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네. 먼지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봐선 보통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거의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살면서 별의별 고깃집은 다 가본 것 같은데 보통 테이블이나 의자에 기름먼지가 튀어서 끈적거리는 경우가 많거든. 여기는 어떻게 테이블 위에 끈적거림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네. 손님들 접대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 방음도 잘 되고 이 정도 퀄리티를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나이에 비해 꽤 많은 걸 배웠나 봐. 내가 대충 듣기론 부모님 밑에서 어렸을 적부터 식당 일을 배웠었다면서 부모님께서도 고깃집을 운영한다지? 이런 고깃집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매출이 나오나? 민감한 부분이면 말 안 해줘도 되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꽉 차 있는 걸로 봐선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릴 것 같은데 내 아들 직업은 알고 있지?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에 맞는 그런 배우자를 찾고 있었거든. 식당 하나 운영한다고 해서 별로 관심 없었는데 그래도 꽤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온 것뿐이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엄마처럼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말라서 불편한 건 아니지? 둘이서 결혼 얘기까지 오고 갔다고 하는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 기간이 오래돼도 좋지 않다는 거 알지? 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 마음이 확고하다면 결혼은 망설일 생각은 없어요. 일단 식사 나왔으니 편하게 식사하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홀 쪽을 살펴야 돼서 나가봐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있으면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식사 먼저 편하게 하세요. 잠깐만. 내가 조만간 지인분들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미리 준비 좀 해줄 수 있나? 한 20명쯤 되니까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룸으로 부탁할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식당이 마음에 들었는지 단체 손님을 데려오기 위해 준비해 달라며 좋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모난 성격을 가지신 분은 아닌 것 같아 보였고 침착하고 많이 배우신 분 같아 보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식사에도 만족을 하셨는지 저를 또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음식 맛이 아주 좋았다면서 이틀 뒤 지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 같다며 약속까지 벌써 다 잡아놨기 때문에 2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룸으로 부탁한다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뒤 반주를 좀 하셔서 그런지 남자친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 말을 한참 동안 들어주었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들떠 보이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하루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늦어봤자 손해라면서 서둘러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며 집으로 돌아갔고 약간의 돌발 상황이 있었지만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돼서
저도 좋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며칠 뒤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어요. 저희 식당으로 손님들을 데려오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다면서 저를 급하게 부르셨어요. 문자로 위치를 보내주시길래 확인해 보니 멀지 않은 곳이었고 어떤 상황인지 몰라 확인을 해보기 위해 차를 타고 남자친구 어머니가 부른 장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하니 그곳은 고급 등심집이었어요. 제 식당보다 훨씬 더 비싸 보이는 곳이었는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늦게 나온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에게 반가운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 하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옆에 한 여자가 찰싹 붙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는데 시선이 곱지는 않았습니다. 너희 식당으로 가려 했는데 내 지인들이 여기가 새로 생긴 식당이고 분위기도 좋다고 해서 일정을 갑자기 바꾸게 됐다. 너를 여기로 부른 이유는 내가 글쎄 지갑을 안 가져왔지 뭐야. 네가 대신 음식값 좀 내주면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급해서 그러니 부탁 좀 해도 되지? 얼마 안 나왔어. 내 지인들이 전부 입이 짧아서 2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등심집에서 이 정도면 정말 적게 나온 거잖아. 변호사인 내 아들과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이, 설마. 이 정도 음식값 가지고 쪼잔하게 행동하겠어요? 앞으로 우리 집안 새언니가 될 사람인데 첫인상부터 좋게 각인이 돼야 결혼 생활이 편해지죠. 언니 인상부터가 통 커 보이는데 260만 원 정도면 껌값 아닌가? 우리 오빠 정말 잘 나가는 변호사인 거 알죠? 언니가 그 작은 식당에서 장사해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 오빠가 버는 수익과는 비교도 안 되는데 그냥 금덩이가 알아서 굴러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솔직히 우리 오빠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언니랑 결혼하면 내 용돈 줄어들 텐데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엄마도 이건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도 못 내주면 파혼인 거 알고 있지? 결혼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어차피 널리고 널린 게 여자라. 너 아니어도 내 아들과 결혼할 여자 많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 식당에서 먹은 음식값 260만 원을 결제하라는 거예요? 저 그 사람과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건 확실한데요. 그렇다고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건 아직 아니거든요.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앞으로는 저에게 어떻게 하실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면 무상으로 제공받는데 그것도 배 아파서 제 주머니에서 돈 나가게 하려고 이쪽으로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저희 식당에 오셔서 식사하셨어도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겠어요? 방금 식사하고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알아서 결제하시는 게 좋겠네요.
저는 할 말 끝났고 더는 대화할 가치가 없어 보여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당신같이 자기 아들 내세워서 뭐라도 하나 뜯어 먹으려는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아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결혼할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초장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뒤돌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더니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계획과 좀 다르게 흘러간다고 생각했는지 변호사 남편 얻고 싶은 생각 없냐면서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 거라고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되려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을 했었지만 뒤에 있는 배경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번에 거절을 했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잘난 거 하나 없는 주제에 꼴에 비싼 척 한다면서 시비를 붙였고 갑자기 저희 부모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가도 부모 욕을 한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저는 뒤돌아 남자친구 여동생의 뺨에 손을 올리려 했는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를 외쳐 불렀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보니 식당에 새로 들어와 일을 하던 직원이었어요. 그리곤 저에게 급하게 뛰어오면서 드릴 서류가 있다며 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서류를 꺼내 들었는데 두 눈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저는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가 들고 있던 서류는 결혼정보업체 서류였고 저와 그동안 만나왔던 그 사람은 결혼정보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을 해오던 직원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푹 숙인 채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처음엔 어떤 일인지 잘 알지 못해서 큰돈을 준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일단 신청을 했던 것 뿐이었어요. 중간 역할만 잘해주면 그러면 된다는 말에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사장님이 만나고 계신 그 남자분한테 사장님이 어떤 성격이고 뭘 좋아하는지부터 모든 것들을 제가 뒤에서 지켜보면서 두 분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그 남자분께 정보를 제공해 줬었어요. 결혼정보업체 사장님이 결혼만 성사가 된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두둑히 챙겨준다는 말에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잠깐 결혼정보업체 대표님을 만났을 때 그 옆에 사장님과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분이 사장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다른 여자로 바꿔달라며 불만을 털어놨었어요. 좀 더 재산이 많고 급이 높은 여자를 만나길 원한다고 했지만 업체 대표님은 두 분의 결혼을 꼭 성사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 이유는 사장님 어머니께서 직접 남자분을 지목했었고 둘의 결혼이 성사된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챙겨주겠다는 말 때문에 설득을 시키려 했지만 남자친구분께서 사장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이미 마음을 접은 상태였어요. 아마 지금 전화하면 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 두 사람은 사장님한테 음식값 받아 먹은 뒤 남자친구분이 헤어짐 통보를 할 때 잠적하려고 계획까지 하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투자한 시간이 아깝다면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어제 제 앞에서 남자친구분이
저분들과 통하는 거 전부 다 들었어요.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했었는데 양심에 걸려서 더는 못하겠어요. 이용만 당하는 사장님이 너무 불쌍해서 이거 결혼정보업체 사무실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장님 어머님께서 직접 신청하시고 결혼하는 데까지 전부 계획을 준비하신 거라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 사장님 성격부터 해서 사소한 것들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추가로 건네받은 서류에는 저희 엄마가 제가 어떤 성격인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들이 전부 다 들어 있었어요. 저도 그동안 몰랐던 버릇들까지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던 남자친구는 결혼정보업체의 사람으로 저와 매칭을 시켜서 결혼을 하려고 접근을 했던 거였습니다. 냉면 그릇을 쏟을 때부터가 계획의 시작이었고, 저를 향하고 있던 그런 마음은 진심이 아닌 전부 거짓으로 결혼을 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어요. 그동안 결혼을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에게 접근한 것도 모자라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변심으로 인해 그동안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음식값으로 제공을 받으려 했던 그런 악한 심보를 듣게 된 순간 너무 큰 배신감과 충격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일가족을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했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 처벌을 진행했어요. 모든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있었던 직원의 얼굴을 보던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놓고 배신했다면서 길거리에서 난장판을 만들어 놨었네요. 이 문제로 저희 부모님이 경찰서로 찾아오셨고, 저와 잠깐 만남을 가졌던 남자친구도 경찰서로 소환이 되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보자마자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빠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사색이 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었죠. 엄마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려 했던 잘못된 계획이 부른 처참한 결과였고, 이 문제가 있고 난 이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인지 헷갈릴 정도로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모든 게 저를 위한 길이었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반대였어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셨지만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마음이 조금도 열리지 않습니다. 요즘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식당은 직원들이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할 바엔 차라리 폐업 처리하고 쉬는 게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리 제가 홍기가 한참 지났어도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만들어가려 했던 엄마와 결혼정보업체 사람들, 그리고 저를 이용만 하려 했던 거짓 남자친구 식구들 또한 법적으로 전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 선처 없고 용서하지도 않을 겁니다.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엄마는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딸을 위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선 저희 엄마가 정말 저를 위해서 한 행동인 것 같나요? 만약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됐다면 저는 진심이 아닌 거짓된 사랑에 속아 결혼을 한 건데도 이게 저를 위한 길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해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엄마는 이 문제로
오히려 저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피해자는 저인데 말이죠. 잘 지내고 있던 가족 관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법적 소송 절대 물을 생각 없습니다. 끝까지 진행할 거고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들 전부 그 사람들을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생각이에요. 살다 보니 별일 다 겪게 되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가식과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 있는 46살 남자입니다. 인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고 그동안 믿고 살아왔었는데 처음 느껴보는 배신에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를 정도로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에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중학생이 된 제 딸은 아무래도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제가 또다시 사고가 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재활치료에 힘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산악구조대원으로 등반사고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구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하고 항상 현장에 출동을 하면 위험이 뒤따르는 직업이죠. 그리고 제 딸은 얼굴만 마주치면 다른 직업을 알아보길 원하고 있어요. 저에게 불행이 찾아올까봐 언제나 걱정을 하고 있고 혼자가 되는 걸 상상하기 싫다며 이번 사건 이후로 다른 직업을 알아보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딸에게 너무 미안하기만 하네요. 그래서 최근 들어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걱정이고 제 몸이 완벽하게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을 뿐이네요. 유난히 더웠던 작년 여름에 등산객의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염병으로 인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 산을 더 많이 찾는 듯 싶었어요. 답답함을 풀기 위해 오르시는 분들 또는 실업자가 돼서 많은 고민에 쌓여 힘든 상황들을 조금이나마 잊어버리고 싶어 산에 오르시는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죠. 그리고 등산객이 많을수록 그만큼 저희 산악구조대원이 긴급 출동해야 될 상황도 잦아지면서 많은 분들을 구조하게 되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점점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산악구조대라는 직업이 교대로 24시간을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 언제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따라오게 되었네요. 등산객 한 분이 추락사고가 있어 신고 접수가 들어와 현장으로 출동을 했는데 그날이 비가 꽤 많이 온 날이었어요. 아무래도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미끄러짐 사고를 당한 걸로 추정을 하며 필요한 장비를 챙겨 서둘러 현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원들과 추락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위치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안개도 자욱했고 가파른 절벽 밑에 고통스러워하는 한 남성분의 목소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일부 대원들은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로프를 연결시켜 남성분이 있는 목표 지점으로 천천히 내려가 사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 예상했던 대로 골절상을 입은 상태라 구조 헬기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등산객의 몸을 고정시키기 위해 들것으로 옮겨주었고 저체온증이 오고 있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비가 왔던 상태라 등산복이 젖어 있어 열 손실이 빨라 여름에도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죠. 만약 저희가 조금이라도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정지가 올 수도 있을 만큼 상황은 위급했었네요. 분명 진입 금지 팻말을 붙여놨는데 위험한 걸 알면서도 왜 무리하게 등반을 했냐고 물어보니 가파른 절벽 위에 올라가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진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안전 또한 지키지 않던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산을 잘 타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다는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없는 행동으로 사고를 유발한 등반객을 구조헬기로 응급실에 보낸 뒤 저희도 복귀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동안 피로의 누적이 많았는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고 비에 젖은 이끼에 발을 헛디디면서 순식간에 미끄러져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구조대원분들도 급하게 제 이름을 외쳐 부르며 떨어진 상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저에게 달려와 2차 구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구조 헬기가 다시 오는데도 시간이 걸려 응급실에 도착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네요.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수술을 받은 뒤에 병실로 옮겨졌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제 몸 상태를 아내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들린 건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는 수술 결과를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희 집안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네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당신 언젠가는 큰일 한번 겪게 될 거라고 그랬지? 이제 어쩔 거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너는 이제 막 수술 끝나고 정신 차린 내 아들한테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먼저 몸 상태부터 확인하고 걱정해줘야 하는 게 우선 아니니? 산악구조대 일이 아니었어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거다. 벌써부터 앞날을 걱정하고 있어? 제가 오죽했으면 눈을 이제 막 뜨게 된 그이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요? 몇 번이나 다른 직업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사정을 얘기했었는데요. 그런데 고집 부리더니 이거 봐봐요. 결국에는 하반신 마비가 올지도 모른다잖아요. 제가 이 사람 병수 받으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아무 걱정 없이 평범한 가정생활을 바랬던 거라고요. 어머님은 이 사람만 두둔하지 마시고 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거라고요. 저는 하반신 마비된 남자랑 같이 살 생각도 없을 뿐더러 이런 위험한 직업을 그만두지 않고 가정은 뒷전인 이 사람이랑 차라리 그만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일 것 같아요. 안 그럼 제가 먼저 혈압 올라 세상 떠날 것 같네요. 얘가 지금 우리 아들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그래서 어쩔 건데? 내 아들이 장애인 됐으니까 이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구만. 너네 아들 말고 다른 남자 있는 거지? 아내와 엄마는 제가 옆에서 심각한 상태로 누워있는데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아내의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 몇 번이나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부탁을 했었는데 솔직히 다시 처음부터 직장을 알아보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한다는 것 또한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선뜻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제 옆을 지켜주고 있던 아내는 언제나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한다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대로 일이 터지게 되었고 저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대로 제 하체는 아무런 감각도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그날 이후 엄마와 아내는 제 옆자리를 지켜주었지만 장인 장모님께서 제 몸 상태에 대해 아내에게 듣게 된 이후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장인 장모님은 저를 보러 와주신 게 아닌 아내와 할 말이 많으신 듯 따로 불렀고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매번 저는 힐끗 쳐다만 보시면서 상태만 체크하시는 듯 보이길래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들어오시라 하시지. 왜 당신 얼굴만 보고 가시는 거야? 무슨 얘기 하셨어? 내가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런저런 대화 나눴어. 별거 아니야. 당신 다친 모습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데 무작정 병실로 들어와서 얼굴 보고 가시라고 할 순 없잖아. 나도 이렇게 생활하는 게 힘들어 보이셨는지 걱정돼서 찾아오신 것 같아. 당신은 하루빨리 회복하는 데나 신경 써. 당신은 내가 많이 원망스럽지. 하지만 나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거고 정말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왔어. 누가 그걸 모른대? 하지만 지금 결과를 봐봐. 결국엔 당신이 나한테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해줬잖아?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당신 병수발이나 들어줘야 하는 거야? 나보다 일찍 결혼한 애들 지금 뭐 하는데? 지금 나이에 자기들 취미생활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며 돈 쓰고 살아.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자식 키우며 못했던 일을 이제서야 하기 시작한다고. 그런데 지금 내 삶을 봐봐. 지금까지 당신 뒷바라지하며 매일 가슴 졸이면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반신 장애인 되어버린 당신 병수발 들려고 병실에서 나가지도 못해. 지금 내 삶이 이래. 친구들은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다고 나중에 나랑도 가자면서 자기들 여행 다녀온 사진 몇 장씩 보내주는데 내가 속이 안 터져? 이게 사는 거야?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평생을 후회한다고 하던데 내가 딱 그 꼴이지. 이렇게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오늘은 어머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나는 먼저 들어가 볼게. 아내는 그동안 저와 함께한 결혼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결국 쌓아두었던 불만들을 터뜨려 버렸고 모든 것들이 지긋지긋하다며 짐을 챙기고 병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진 병실 안에서 아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네요. 제가 이런 사고를 겪게 되기 전에도 아내는 저에게 항상 불만이 많았었어요. 목숨 걸고 하는 일치곤 수익이 너무 적다면서 맨날 절약하면서 살아야 하는 자신이 너무 싫다고 나중에는 저보고 능력 없는 남자라고 자존심까지 뭉개버렸었네요. 그래도 제가 잘하면 아내도 가정을 위해 언제나 열심히 하는 저를 인정해 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아내 주위로 남자도 잘 만나 결혼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나 비교 대상이었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격차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 또한 아내에게 많은 걸 해주고 싶었지만 제 위치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자존감은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었죠. 그래도 매일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저에게 언제나 응원을 해줬던 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아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저한테 쌓아온 불만의 감정을 터뜨리게 되면서 저희 부부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서 왜 주기적으로 병실에 오시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있었네요. 며칠 동안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던 아내가 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어쩔 수 없이 왔다는 듯한 얼굴 표정으로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고,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게 된 이후 잠시 처리해야 될 일거리가 있으시다면서 아내한테 대신 자리를 봐달라고 언성을 높이시며 병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어요. 간호사분들께서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아내는 병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정도 흘렀을 때 그래도 어색함 좀 풀어보려 아내에게 말을 건네려 하는 순간 장인 장모님께서 병실 문을 살짝 여시더니 아내에게 손짓을 했고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신 없어질 텐데 여기에는 뭐하러 계속 오는 거야? 이제 그만 정리해도 되잖아. 내일 저녁 6시에 약속 잡아놨다. 너는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상담만 잘 맞춰주면 그냥 넘어온다니까. 이번에 약속 잡은 남자가 돈은 많은데 여자가 없어. 솔직히 인물이 조금 떨어지기는 해도 돈만 많으면 장땡 아니야? 우리 딸 이제 인생 제대로 좀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첫 결혼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결혼은 성공해야지.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 이번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약속 잡은 건지 알아? 우리 말고 뒤에 대기하고 있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단다. 이 남자 조건이 이혼한 여자도 상관없다고 하더라. 서로 마음만 맞으면 된다는데 그거 하나 못 맞춰주겠어? 왜? 윤지 때문에 그러는 거야? 걔도 이제 클 만큼 컸고 내년이면 벌써 중학생인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된 현실 지 애비한테 원망하면서 살아야지 어쩌겠어?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일 약속 장소에 뭐 입고 갈지 준비나 해라. 그리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간호사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데 이런 데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이나 좀 더 해. 그래야 탄력 있는 몸매로 만들 거 아니야? 너는 얼굴도 반반하기 때문에 몸매만 잘 가꿔도 돈 많은 남자는 알아서 기어 들어올 거다. 이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부모 말 들어야 한다고 했잖아. 나중에 결국 후회한다고 했지? 사랑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 그거 몇 년 안에 콩깍지 다 벗겨져. 이거 봐라. 결국 엄마가 하는 말이 100번 옳잖아? 장모님이 지속적으로 찾아오셨던 이유는 제가 사고가 난 이후 아내에게 다른 남자를 지속적으로 주선해주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었던 아내였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준비 중이었다는 사실에 너무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장모님과 아내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고 장인어른께서 혼자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얼굴이 일그러진 상태로 장인어른을 쳐다보자 저를 바라보시면서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분노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장인어른의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두 눈에서 배신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네요. 자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게나. 윤지의 배필이 마냐? 자네처럼 일하다가 사고로 평생 일어날 수 없을지도 모를 장애를 입게 됐는데 그 옆자리를 지키며 인생을 허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게. 분명 우리와 똑같은 결정을 했을 걸세. 그러니 너는 내 딸을 붙잡지 말게나. 좋은 남자 만나서 새삼 사는 걸 행복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솔직히 자네가 산악구조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집안에서 계속 반대했었지? 왜 그랬겠나?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내 딸이 그때는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줬네만 그동안 살면서 어땠나? 만족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잖아. 내 딸의 불만을 만족시켜주기에는 자네의 그릇이 너무 작다 보니 부부싸움도 찾았잖아. 자네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 어차피 매달 나오는 월급은 똑같고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으로 몇 등분씩 쪼개가면서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고 지금까지 인생 허비하며 아끼면서 살았는데 그동안의 세월 동안 그래서 삶이 달라졌나? 자네 지금 나이가 몇인가? 그 나이 동안 자기 집 마련한다고 대출받은 거 아직 갚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며 살고는 있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란 소리야. 그렇다고 자네도 그렇고 우리 집안도 잘 사는 형편도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내 딸에게 아픔을 주지 말게. 그만 놓아주고 새삼 살도록 해주는 게 현명한 거야. 혹시 아나? 자네도 나중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나서 평생 병수발 들어줄지.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 거야. 이 말 하려고 들어온 거니 더 이상 내 딸 붙잡으려 하지 말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해주게. 장인어른은 아내보다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버렸고 결국 장인의 멱살을 잡으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장모님이 시간 없다고 빨리 나가자며 재촉을 하셨고 아내는 저와 눈도 안 마주친 채 병실로 들어와 가지고 왔던 가방을 챙긴 뒤 저를 뿌리친 장인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인의 말이 100번 옳은 것도 아니었지만 틀린 말도 아니라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문을 닫고 나가는 아내를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반신에 마비가 온 제 몸을 아내에게 맡기는 것도 이기적이라 생각되면서 이런 불행을 겪게 된 저와 사는 것보다 능력 있고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남자에게 간다는데 제가 말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내는 2번 다시 병실에 찾아오지 않았고 어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전적으로 딸은 제가 지켜줘야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정상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이미 아내의 마음은 저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딸의 앞날까지 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다시 걸을 수 있는 희망이 있냐고 물어보니 전적으로 제 의지에 달렸다는 말에 아내가 저를 떠난 이후부터 재활치료에 힘썼고 다시 일어나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고 해왔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바란 만큼 다리에 조금씩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박차를 가했고 재활치료를 멈추지 않았어요. 의사는 보통 사람의 경우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을 한다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걸 저는 그동안 꾸준하게 등반을 해와서 그런지 남들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다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안겨주셨네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 옆에는 어머니와 딸이 함께 했고, 다리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기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걷게 되는 순간부터 많은 근육을 사용할 수 있어서 회복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거라는 말에 저희 가족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병실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리곤 제 얼굴을 보며 안색이 좋아 보인다고 건강 상태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했나 봐. 회복 속도가 빠르다며? 한평생 운동만 해와서 그런지 남들과는 다르다고 어머님께서 당신 칭찬을 엄청 하시더라고. 그래서 언제 걸을 수 있다는 건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 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동안 연락하지 않고 있었어. 그리고 마음의 결정을 확실하게 하고 찾아온 거야. 이거 이혼 서류니까 도장만 찍으면 될 거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 좋은 남자 생겼어. 하루빨리 당신이랑 헤어져야 할 이유가 생긴 거야. 앞으로 나는 항상 웃으면서 행복만 가질 거라고. 그러니 내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시 걷게 된다 해도 나는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마음을 접었으면 해.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어? 윤지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사이 다 알고 있다고. 애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안겨주는 건지 잘 알잖아. 그때는 나도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 내가 잘할게. 당신이 원하는 거 모든 걸 이루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걸 보면 알 수 있잖아. 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 나는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해.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게 내 꿈이었어. 그런데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었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면 되는 거잖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나는 당신이랑 살면서 제일 크게 느낀 게 뭔 줄 알아? 사랑이 전부가 아니야. 인생을 살면서 모든 행복의 원천은 돈이란 걸 깨달았다고. 이번에 돈 많은 남자와 만나면서 느낀 건 돈이 많으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예전에는 구질구질한 옷들 입고 식당에 들어가면 무시하던 종업원들이 명품 하나 걸쳤다고 대우가 달라지더라. 내가 왜 이런 맛을 이제야 느꼈는지 몰라. 나는 절대 돌아갈 생각 없으니까 당신도 윤지랑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 앞날에 신경 썼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윤지도 얼굴 안 볼 거야. 윤지의 얼굴을 안 보겠다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돈에 맞들려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아내의 모습을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가족을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저를 비웃듯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온갖 상처를 다 주고 도장을 찍은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으면서 저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 소송 문제를 위해 처리해야 될 문제가 많으니 최대한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큰소리치곤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한들 그동안 자기가 배 아파 낳은 딸과 함께한 시간과 추억들이 있는데 자기 핏줄을 버린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뱉은 아내를 그냥 보내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전날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아 가져가 놓고 다음날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별로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렸는데 갑자기 저에게 일회용 그릇에다가 황도를 건네주며 전날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전날에는 자기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다며 그동안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제 입에 갑자기 황도를 집어넣어 줬네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바뀐 아내의 모습을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면서 입에 들어간 황도를 우물거리며 삼켰는데 잠시 뒤 조금씩 몸에 힘이 풀리더니 정신을 잃었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눈을 떴을 때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분명 아내와 대화를 나눈 것까지는 기억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어머니는 집에 볼 일이 있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또다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또다시 황도를 건네주며 기력을 회복하는 데는 단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면서 전날에는 갑자기 피곤해하더니 누워서 자길래 들어갔다는 아내의 말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미소와 따뜻하게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무엇 때문에 심경에 변화가 왔는지 몰랐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와 준 것 같아 제 입에 넣어주는 황도를 또다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주는 대로 먹었고 전날과 마찬가지로 다음날에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네요.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아내가 주는 황도만 먹으면 잠이 쏟아질 정도로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는 걸 느끼게 되자 또다시 찾아온 아내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몽롱한 상태라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귀에서 울리는데 저에게 똑같이 캔에서 딴 통조림 황도를 그릇에 담아 등을 돌린 뒤 무언가를 하는 듯 했고 잠시 뒤 제 입에 또다시 넣어주려 하자 받아 먹는 척 하면서 재채기를 하는 척 하며 황도를 엎질러 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고 다시 사오겠다며 밖으로 나간 아내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곧바로 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했네요. 그리고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아내가 제 입에 넣어줬던 황도 안에 어떠한 약을 타서 저에게 먹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어머니가 급하게 병원을 찾았고 제 침상 위에 널브러진 황도들을 치운 뒤 간호사에게 도움을 받으려 나가는 순간 어머니와 아내가 마주쳤고 급하게 무언가를 뒤로 숨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내의 손목을 잡으면서 어디론가 이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휠체어에 몸을 싣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어머니와 아내를 찾아다니며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비상계단에서 들려오길래 급하게 다가가 엿듣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제 입에 황도를 강제로 먹인 이유를 듣게 되었고 결국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이가 나한테 복수를 하겠다잖아요. 재활치료 열심히 해서 내가 새롭게 꾸릴 가정을 엎어버리겠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지금 내 아들한테 이렇게 많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 만든 거야? 이러다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너는 무사할 것 같아?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네가 낳은 딸 윤지와도 인연을 끊겠다고 했다며? 그게 엄마 입에서 나올 말이니? 그러니 내 아들이 화가 나지 않겠어? 그런데 너는 내 아들한테 수면제를 먹여? 그것도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맨날 잠을 자야 근육량이 줄어들고 재활치료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먹이려 했어요. 아내는 제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에 불안했는지
집으로 돌아가 장인 장모님과 제가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매일 잠만 자게 하려고 수면제를 구해와서 저에게 일부러 먹이고 있었던 거였네요. 재활 치료도 받지 못할 정도로 과하게 머리가 몽롱한 상태로 아내와 엄마가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가 없어 비상계단의 문을 활짝 열며 아내를 향해 화를 내는 순간 아내와 엄마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도중 아내는 엄마를 강하게 밀쳤고 계단으로 굴러떨어진 엄마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저를 계단으로 넘어뜨리려 하길래 휠체어에서 빠져나와 밖으로 기어가기 시작했고 눈앞에 보이는 보안팀으로 움직이지 않는 발을 질질 끌고 있는데 때마침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내를 붙잡을 수 있었네요. 다행히 엄마는 잠깐 정신을 잃었던 것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고 저희는 질긴 인연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저에게 약을 복용하게 한 죄와 엄마를 계단에서 굴러 떨어뜨린 행동들 때문에 죄질이 무거워 징역을 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이혼 절차를 끝으로 아내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네요. 이런 사실에 충격을 받은 윤지는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을 했고 지금의 저희는 최선을 다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고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삶을 제가 채워주지 못한 건 정말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행동들을 저지른 아내를 용서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정도는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생각 중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